너 누구야? 얼굴 좀 돌려봐. 돈으로 내 여자를 뺏어간 거지? 이 사람은 내 아내 박서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의 결혼식이죠. 내가 내 아내와 결혼하는 것에 무슨 이견이라도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지친 마음에 위로와 휴식을 드리는 마음 쉼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처절하고 통쾌한 복수극입니다. 7년을 헌신한 재벌 남자친구에게 저는 그저 비상용 스페어 타이어였습니다. 다른 여자와의 결혼을 위해 저를 범죄의 방패막이로 쓰려던 그에게서 도망쳐 웨딩드레스를 입던 날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장 그거 벗지 못해 분노에 찬 그의 고함에 저는 차분히 한마디를 돌려주었고 그 한마디에 남자는 지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밤 11시 사무실의 불은 여전히 환했고 적막한 공간 속에는 오직 제 키보드 소리만이 외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5천억 원 규모의 태산건설 채권 발행과 관련된 법률 서류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죠. 누구라도 정신이 아찔해질 만한 액수였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투자 설명서의 모든 조항을 다시 훑으며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작은 위험 요소까지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7년 된 제 연인이자 이 회사의 대표인 강태준 씨. 그는 잠재적 투자자들과의 마지막 미팅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이번 채권 발행만 성공하면 회사를 코스닥에 상장시킬 마지막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라 했죠.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 제 나이 28에 결혼해주겠다던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7년의 청춘, 그가 빈손으로 시작한 벤처 사업가에서 경기도 일대의 신흥 부동산 재벌로 성장하기까지 저는 늘 뒤에서 그의 모든 법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컴퓨터가 다운되어 버렸습니다. 담보 자산을 관리하는 은행 측에 확인 메일을 보내야 할 중요한 순간이었죠. 한숨을 쉬며 태준 씨 책상 위, 그가 잠그는 걸 깜빡해 화면이 켜져 있는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급한 대로 그의 노트북을 빌려 메일을 보내려 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비밀은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마우스에 손을 올리는 순간 그의 카카오톡 화면에 브라더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에서 새로운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아마 그가 휴대폰으로 동시에 접속해 있는 모양이었죠. 화면에 선명하게 떠오른 글자들은 한겨울에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제 온몸을 내리쳤습니다. 태준, 박서윤, 7년이나 써먹었으면 충분하지. 이번 5천억 채권, 사실 리스크 엄청 커. 법무팀장인 걔 이름으로 최종 사인하게 만들 거야. 문제 터지면 법적 책임은 걔가 다 지는 거지. 난 채린이랑 해외로 뜰 거고 채린이 한국 오면 내 생일에 맞춰서 내 명의 주식 전부 넘겨줄 거야. 서윤이 걔 법은 잘 아니까 휴지 조각된 서류 뭉치나 붙들고 소송이나 걸라지. 뭐 귀가 먹먹해지고 사무실의 모든 공기가 사라진 듯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책상 모서리를 꽉 붙잡아야만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죠. 채린, 7년 전 유학을 떠난 그의 첫사랑, 어렴풋이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성공하면 28에 결혼하자던 그의 달콤한 속삭임이 사실은 다른 여자를 향한 약속이었다니. 저는 그저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이미 극한의 혐오감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이죠. 지난 7년간 저는 연인이자 동료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금융사기에 총알바지로 키워진 재물이었습니다. 그는 제 이름과 서명을 이용해 유령 프로젝트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모으려 한 겁니다.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수많은 부실 기업들이 쓰는 잔인한 사기 수법이었죠. 또 다른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의 절친이 보낸 답장이었죠. 야,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서윤 씨 착하고 집안도 평범하다며 그렇게까지 해서 벌 안 받을 것 같아?
태주는 비웃는 이모티콘으로 답했습니다. 비즈니스는 전쟁이야. 동정 따윈 사치지. 그리고 난 채린이를 사랑해. 서윤이는 그냥 내가 외로울 때 쓴 스페어 타이어일 뿐이라고. 저는 심호흡을 하며 온몸으로 퍼지는 떨림을 억누르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침착해야 해. 지금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그는 모든 증거를 없앨 것이다. 그러면 저는 모든 것을 잃고 어쩌면 감옥까지 가게 될 패배자가 되고 말 테니까요. 저는 재빨리 개인 USB를 그의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단순한 업무 자료가 아닌 예전에 그가 우연히 조작하는 것을 보았던 시스템 30이라는 이름의 숨겨진 폴더에 접근하기 위해서였죠. 리스크 관리 전문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저에게 검토하라고 넘긴 아름답게 포장된 재무제표와는 전혀 다른 회사의 실제 내부 회계 자료가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복사 진행률을 나타내는 파란 막대가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1%가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때 복도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부딪히는 구두 소리. 태준 씨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완료 메시지가 뜨자마자 저는 USB를 뽑고 재빨리 폴더 창을 닫은 뒤 메일 프로그램을 열어 마치 문서를 작성하고 있었던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준 씨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값비싼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죠. 예전에는 매력적이라 느꼈던 그 향기가 이제는 역겨운 거짓과 위선의 냄새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다가와 뒤에서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 내일 하라니까. 우리 자기 고생하는 거 보면 마음 아파. 이것만 끝내면 내가 이 동네에서 제일 화려한 결혼식 열어줄게. 저는 몸이 굳은 채 간신히 비뚤어진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의 손을 살며시 떼어내며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죠. 거의 다 끝났어요. 마지막 조항들만 다시 확인하고 있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투자자 미팅은 잘 끝났어요. 그는 제 눈 속의 이질감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환상 속 승리에 도취해 있었으니까요. 그가 순진한 스페어 타이어라고 여겼던 여자가 이제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지옥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쥐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오늘 밤 저는 잠들 수 없을 겁니다. 이리 때문이 아니라 이 잔혹한 사랑의 덫에서 벗어날 완벽한 탈출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가 3년간 함께 살았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비췄습니다. 이 집의 그릇 하나, 수저 한 벌, 벽에 걸린 그림까지 모두 제 손길이 닿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오직 태준 씨 어머니의 이름만 올라가 있었죠. 당시 그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를 너무나 믿었기에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그는 이별할 경우 제가 재산을 요구할 것을 대비해 미리 방어막을 쳐둔 것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태준 씨는 유난히 기분 좋아 보였습니다. 그는 옷장에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서윤이를 위한 서프라이즈 선물이야. 자기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한정판 명품백, 프랑스에서 직접 공수해 온 거라고. 이번 채권 일로 고생하는 것 같아서 준비했어.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유명 브랜드의 가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음질도 정교하고 로고도 반짝였죠. 어제의 저였다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안겼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저는 예리한 눈을 가진 여자이자 명품에 대한 약간의 지식도 갖추고 있었죠. 시리얼 코드와 가죽의 질감을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소위 미러급이라 불리는 최고급 가품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타워 팰리스에 살며 옛사랑에게는 수십억의 주식을 넘겨줄 준비를 하면서
7년의 청춘을 바친 여자에게는 가짜 가방으로 사기를 치는 남자였습니다. 이 경멸감은 뺨을 맞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은 웃고 있지 않았지만요. 정말 예쁘다. 고마워요. 소중하게 간직할게요. 저는 가방을 옷장에 넣었습니다.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남자의 비열함에 대한 증거물로 남겨두기 위해서였죠. 회사에 도착한 저는 태준 씨의 기대와는 달리 채권 발행 서류에 서명하는 대신 곧장 인사팀으로 향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유는 단 2줄, 건강상의 문제 및 개인적인 진로 변경. 태준 씨가 길길이 날뛸 것을 알았지만 저는 이미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서를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인수인계 메일에는 태산건설 프로젝트의 모든 잠재적 위험 요소와 독립적인 외부 감사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재무제표의 허점들을 교묘하게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 메일의 참조인으로 회사의 모든 감사위원과 사회이사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자기방어였습니다. 훗날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메일은 제가 분명히 위험을 경고했지만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될 테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조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짐을 꾸렸습니다. 태준 씨가 사준 물건은 단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옷과 책, 그리고 저만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만 2개의 큰 캐리어에 담았죠. 방은 점점 텅 비어갔고 제 마음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방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제 청춘의 무덤을 바라보는 기분이었죠. 캐리어를 끌고 나가기 전 저는 부엌으로 가 라면에 계란을 하나 풀어 끓였습니다. 사업 초창기, 힘들었던 시절, 우리가 한밤중에 자주 나눠 먹던 음식이었죠. 넓은 식탁에 홀로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면발이 쓰디썼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기 위해 먹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자를 위해 고생했는지를 기억하기 위해 먹는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저는 그릇을 깨끗이 씻어 찬장에 정리하고 지난 몇 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식탁을 말끔히 닦았습니다. 어떤 흔적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의 떠남은 이 감정을 끊어내는 방식처럼 깨끗하고 단호해야만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집 열쇠와 카드키, 그리고 몸조심해요. 단 2글자가 적힌 노란색 포스트잇 한 장을 남겨두었습니다. 원망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침묵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복수니까요.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주머니 속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내 사랑, 연애 초기에 제가 저장해둔 그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아마 집에 돌아와 텅 빈 공간을 마주했거나 인사팀으로부터 제 퇴사 소식을 들었겠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거짓으로 가득 찬 그의 세계와 저를 단절시켰습니다. 거리로 나온 저는 퇴근길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저는 본가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도시의 소음과 먼지에서 벗어난 조용하고 평화로운 평창동의 단독주택에 살고 계셨습니다. 이웃 간의 정을 중시하고 느리게 흘러가는 삶을 즐기는 곳이었죠. 아버지는 검사장 출신으로 은퇴하셨고 어머니는 유명 법학 전문대학원의 교수셨지만 2분은 소박하고 조용한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지난 7년간 태준 씨는 저희 부모님을 그저 평범한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 공무원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장거리 이동으로 지쳐 잠시 쉬려는데 어머니는 저를 재촉해 드레스를 입어보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백년가약은 중요한 일이니 상대 집안이 아무리 오래된 지인이라도 예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죠. 어머니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마치 시한폭탄 같은 딸을 드디어 시집 보낸다는
안도감 같은 것이었죠. 저는 그 미소를 지워버릴 수 없어 복잡한 마음을 숨긴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웨딩드레스 숍은 강남의 화려한 스튜디오는 아니었지만 아늑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저는 둥근 단상 위에 서서 백합처럼 활짝 퍼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젊은 직원이 감탄하며 제 허리라인의 주름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매만져 주었죠. 따뜻한 조명 아래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무척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온전히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강태준 대표의 연인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 다른 남자의 신부가 될 박서윤으로서 말이죠. 화장대 위에 놓아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며 정적을 깼습니다. 화면을 본 순간 익숙한 이름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 혐오감 때문이었죠. 강태준, 아마 그는 집에 도착했거나 혹은 공항에서 꿈에 그리던 그녀를 마중하고 온 뒤였을 겁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태준의 으르렁거리는 목소리가 고막을 찢었습니다. 너 어디야? 왜 집에 아무도 없어? 짐은 다 어디로 가져간 거야?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옆에 있던 직원이 아무것도 모른 채 밝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뒤쪽 리본 고정해야 하니까 살짝만 돌아봐 주시겠어요? 오늘 너무 아름다우셔서 신랑님이 보시면 첫눈에 반하시겠어요. 전화기 넘어가 순간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분노로 이성을 잃은 듯한 태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신부, 너 지금 웨딩드레스 입고 있는 거야? 박서윤, 너 지금 무슨 쇼를 하는 거야? 당장 그거 벗어. 내가 너 찾아오게 만들려고 지금 시위하는 거지? 똑똑히 들어. 내 그깟수법. 나한테는 안 통해. 저는 거울 속 제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의 여자는 슬픈 눈을 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하고 휴대폰을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겨울 호수처럼 차갑고 평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준 씨, 당신 지금 이진혁 회장님이 계신 진혁그룹의 자회사 대표로 있죠? 그리고 이번에 발행하는 채권, 최종 자금 집행 승인을 누가 하는지는 알고 있나요? 태준은 숨을 헐떡이며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말했죠. 뭐라는 거야? 그게 이 상황이랑 무슨 상관인데? 저는 비웃었습니다. 과거에 어리석었던 제 자신을 향한 조소였죠. 제 약혼자 이름이 이진혁이에요. 당신의 회장님. 가서 그분한테 명령해 보시죠. 그분이 결혼을 취소하면 저도 이 드레스 벗을게요. 그런데 당신은 대체 무슨 자격으로 저한테 명령하는 거죠? 사기꾼의 자격, 아니면 7년 동안 연인을 스페어 타이어 취급한 남자의 자격. 전화기 저편에서는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이진혁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가 그의 모든 오만함을 짓누르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죠. 이 바닥에서 이진혁은 거대한 산맥이었고 강태준은 그 발치의 모래 아래 불과했으니까요. 저는 그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망설임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드레스숍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직원은 겁에 질린 얼굴로 저를 쳐다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저는 그녀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세요. 제 볼일은 이제 다 끝났거든요. 그날 밤 강태준은 의기양양하게 우리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저에게 버릇을 가르쳐 주겠다며 승리자의 모습으로 들어섰죠. 그는 제가 침실에 앉아 울고 있거나 적어도 자신을 기다리는 온기 정도는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소름 끼치는 침묵뿐이었습니다. 태준은 침실로 달려가 옷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제 옷으로 가득했던 공간의 절반이 텅 비어 있었고 그의 비싼 양복들만이 외롭게 걸려 있었죠.
그는 제가 늘 저녁을 준비하며 그를 기다리던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부엌은 먼지 한 톨 없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제가 남긴 노란 포스트잇과 열쇠 꾸러미만이 놓여 있었죠. 몸조심해요. 익숙한 제 필체로 쓰인 짧은 두 단어가 이제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그의 자존심을 베었습니다. 태주는 포스트잇을 구겨 바닥에 내던지며 제 이름을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텅 빈 집을 울리는 자신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십 번을 걸어도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기계적인 안내음만 흘러나왔습니다. 분노가 폭발한 그는 제가 베고 자던 베개를 집어 던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천에 코를 박는 순간 제가 늘 쓰던 섬유유연제의 익숙한 향기가 훅 끼쳐오자 그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태주는 제 존재가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허함과 상실감을 느꼈지만 거대한 자존심 때문에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분명 부모님 집에 가서 며칠 빌붙다 돈 떨어지면 다시 기어 올라오겠지. 여자들 홧김에 하는 행동 며칠이나 가겠어. 제가 화가 풀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태주는 종종 발코니에 멍하니 앉아 담배를 피우며 아래의 차량 행렬을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그 드문 정적 속에서 7년 전의 기억들이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그의 머릿속에 선명하고 잔인하게 되살아났을 겁니다. 그 시절 저는 순수하고 열정 넘치는 법대 졸업반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막 졸업한 시골 출신의 청년으로 빈손으로 부자가 되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죠. 우리는 한 스타트업 강연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종이 위에서만 존재하는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에 대해 열변을 토했고 저는 아래에 앉아 그의 의지에 감탄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의 진실은 훨씬 더 추악했습니다. 나중에 모든 증거를 손에 쥔 후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제게 반해서 접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의 첫사랑인 체린이 유학 장학금을 받고 이별을 통보한 직후였죠. 그는 가난 때문에 사랑을 잃었다며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다 저를 만난 겁니다. 체린과 웃는 모습이 희미하게 닮았고 무엇보다 그의 신생 회사에 절실히 필요했던 법률 지식을 갖춘 여자. 그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할 만큼 똑똑하면서도 자신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을 만큼 순진한 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랑에 상처받아 본 적 없는 순진한 저는 그의 계산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혹독한 겨울밤 그의 회사를 지키기 위해 밤새워 계약서를 검토했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아파 누워있을 때 제가 죽을 끓여 한 숟가락씩 떠먹여 주던 날들도 생각났죠. 그는 눈을 감은 채 혼수 상태 속에서 다른 여자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저는 어리석게도 그가 고향의 가족을 부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체린이라는 이름이 우리 관계 내내 떠돌던 유령이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태주는 체린이 떠나기 전 그녀에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성공할 때까지 기다려줘. 28살 생일에 우리 둘 다 짝이 없다면 다시 시작하자. 로맨틱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 약속은 저 같은 다음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일종의 보험, 고급 스페어 타이어처럼 곁에 두었습니다. 체린이 돌아오면 저는 가차없이 버려질 운명이었고 만약 그녀가 돌아오지 않거나 다른 남자가 생기면 순종적인 아내가 될 제가 그의 성공한 가장 이미지를 위한 안전한 선택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태준의 눈에 제 7년의 청춘은 수익률 좋은 투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저를 이용해 사업을 일으켰고 제 명의로 위험한 대출을 받았으며 제 헌신을 이용해 자신의 사생활을 돌보게 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저를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말하고 웃고 돈을 벌어다 주는 만능 도구로 여겼을 뿐이죠. 저는 그가 발코니에 앉아 연기를 내뿜으며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만족하며 비웃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 많이 희생했기 때문에 절대 떠나지 못할 것이라 믿었을 겁니다. 한 관계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여자는 돌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에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미련 없이 텅 비고 가벼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도 존경도 사라진 제게 남은 것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이성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원할 때마다 갈아 끼우는 스페어 타이어가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의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고 이제 배신자의 발자국이 없는 새로운 길로 방향을 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선을 본 날 밖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비가 오는 것은 복이라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좋은 징조라고 하셨죠. 저는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잠 못 이룬 밤에 다크서클을 가리기 위해 가볍게 화장을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고급 레스토랑이나 낭만적인 카페가 아닌 상대방 가족의 저택에 있는 서재였습니다. 그만큼 이 만남이 진지하고 비밀스럽다는 것을 의미했죠. 제 맞은편에 앉은 남자. 이진혁 씨는 언론이나 재계의 소문 속 차갑고 냉철한 이미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실제의 그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온화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저보다 10살이 많았고 그의 눈가에는 권력을 가진 남자의 매력적인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는 하얀 셔츠에 소매를 걷어 올리고 있었는데 낡은 가죽 스트랩 시계가 드러났습니다. 과시적이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압도하는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진혁 씨는 제게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느긋하고 차분했죠. 그는 미사여구나 값싼 수작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얇은 서류철 하나를 제 쪽으로 밀었죠. 그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조용한 서재에 울렸습니다. 서윤 씨가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란 걸 압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둘 다 현실적인 사람들이죠. 저는 서류철을 들어 첫 줄을 훑어보았습니다. 그것은 혼전 계약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까다로운 재산 분할 조항도 출산이나 시댁에 대한 의무 조항도 없었습니다. 대신 상호 존중과 보호 그리고 협력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죠. 저는 법적으로 깨끗하고 전문성을 갖췄으며 그룹을 장악하려는 이사회 앞에서 제 옆에 설 수 있는 배짱을 가진 아내가 필요합니다. 서윤 씨의 집안, 그리고 서윤 씨의 배경은 주주들의 신뢰를 얻기에 가장 좋은 보증수표가 될 겁니다. 진혁 씨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제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서윤 씨, 당신이 강태준이라는 친구 때문에 공경에 처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가 궁지에 몰렸을 때 버릴지 모를 비열한 짓들로부터 당신의 가족을 지켜줄 강력한 힘이 필요하겠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의 7년간의 관계, 제가 손에 쥔 태준의 금융비리 증거, 그리고 부모님의 안위에 대한 제 두려움까지도. 그는 비난하거나 동정하지 않고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왜 저죠?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회장님 주변에는 저보다 훨씬 젊고 아름답고 집안 좋은 여자들이 넘쳐날 텐데요. 진혁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드문 미소에 그의 얼굴이 한결 따뜻해 보였습니다. 당신은 영리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니까요. 당신이 처리했던 프로젝트 서류들을 검토해 봤습니다. 상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한 흔적들이 보이더군요. 사기와 거짓이 판치는 이 금융계에서 지성을 갖춘 선량함이야말로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저는 움직이는 꽃병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그의 말은 메마른 제 마음에 따뜻한 강물처럼 흘러들었습니다. 지난 7년간 태주는 저에게서 이용 가치만을 보았지만 이 낯선 남자는 저의 인격과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영원한 사랑의 맹세는 없었지만 함께 폭풍우를 헤쳐나가기로 한 두 성숙한 어른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저는 비바람을 막아줄 그의 우산이 필요했고 그는 성을 지켜줄 저의 방패가 필요했던 거죠. 제가 그의 저택을 나설 때 비는 이미 그쳐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고 운전기사가 공손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다른 세상에 발을 들였습니다. 진정한 권력이 지배하는 곳.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한 정의를 되찾는 여정이 시작되는 곳으로 말입니다. 태준의 예상대로 그가 7년간 기다려온 여자는 돌아왔습니다. 체린을 태운 비행기는 쨍한 햇볕이 내리쬐는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태준은 중요한 주주총회 마저 내팽개치고 그의 뮤즈를 마중하기 위해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한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법무팀 직원은 주요 프로젝트의 원본 서류를 찾지 못해 허둥댔고 은행에서는 대출금 지급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전화가 빗발쳤죠. 하지만 태주는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지금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체린이었고 그녀는 그가 꿈꿔온 빛나는 미래 그 자체였으니까요. 체린은 명품 캐리어를 끌며 입국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오랜 해외 생활에서 묻어나는 세련미와 거리감이 느껴졌죠. 태주는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달려가 거대한 수입 장미 꽃다발을 내밀며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와라 껴안으려 했지만 체리는 능숙하게 한 걸음 물러서며 선글라스를 고쳐 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차가웠습니다. 태준 씨, 나 방금 도착해서 피곤해. 사람 많은 데서 이러지 마. 창피해. 태준은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그녀가 서약물을 먹어서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는 체린의 시선이 꽃다발이나 자신의 얼굴이 아닌 그가 잠시 주차해둔 고급 외제차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약해둔 5성급 호텔로 체린을 데려가는 길에 태주는 자신의 성공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곧 상장될 회사와 자신이 가진 재산에 대해서 말이죠. 체린은 조수석에 앉아 무심히 창밖을 바라보며 가끔 형식적인 감탄사만 내뱉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7년 만에 엄청 변했네. 그러다 그녀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근데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회사에 오래 사귄 여자친구 있다며? 이름이 서윤이랬나? 그 사람은 어딨어? 왜 같이 안 왔어? 체린의 툭 던진 질문에 태주는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무덤덤한 것을 확인하고는 경멸적인 말투로 대답했죠. 아, 그 직원? 그냥 좀 만났는데 잘 안 맞았어. 너무 현실에 안주하고 쓸데없는 질투도 많고 얼마 전에는 갑자기 화를 내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시골 가서 결혼하겠다더라. 발전 가능성 없는 여자는 붙잡을 필요 없지. 나랑 같이 갈 길이 아니니까. 체리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안 됐네. 하지만 뭐, 오빠가 자기 사업에 집중하는 게 맞는 거지.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 아내랑 자식들 먹여 살리지. 그 말을 들은 태주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체린을 안주인으로 맞이할 길이 깨끗하게 정리되었다고 믿었죠. 그는 회사에서 제 갑작스러운 퇴사를 둘러싼 소문이 흉흉하게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과거 저에게 도움을 받았던 동료들은 태준을 실망과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성공 뒤에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의 이런 배신이 회사의 몰락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상적인 사랑에 취해 있는 태준이 발밑에 균열을 볼 리가 없었죠. 체린의 귀국과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태준은 도시에서 가장 호화로운 레스토랑의 VIP 룸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초대 손님은 그의 중마고 우들 뿐만 아니라 그가 미래의 사모님을 자랑하고 싶었던 사업 파트너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7년간의 기다림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 그리고 체린이 자신이 그리는 상류층의 삶에 얼마나 완벽한 조각인지를 세상에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파티는 화려했습니다. 최고급 와인이 넘쳐 흐르고 시끄러운 음악과 공허한 축사가 오갔죠. 태주는 비싼 양복을 입고 와인잔을 든 채 술과 흥분으로 붉어진 얼굴로 외쳤습니다. 오늘은 체린이의 생일이자 내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진정한 남자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임시방편은 영원히 임시방편일 뿐이고 다이아몬드는 어디를 갔다가 돌아와도 여전히 빛나는 법이죠. 태준의 친구들. 그 역시 사기와 투기로 돈을 번 무리들이 환호하며 웃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낯선 여자의 허리를 감싼 채 혀꼬부라진 소리로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야. 축하한다. 강 대표. 근데 솔직히 박서윤 그 여자랑 헤어진 건 정말 잘한 선택이야. 착하긴 한데 너무 재미없잖아. 어딘가 모르게 궁상맞아 보이기도 하고 우리 채린 씨의 세련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체리는 태준 옆에 앉아 그가 막 선물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는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죠. 그녀는 태준이 아닌 옆 테이블에 앉은 진짜 재벌 2세들의 무리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체린에게 태준은 그저 더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한 임시 정류장이자 잠시 스쳐가는 지갑에 불과했습니다. 태준 오빠 말이 맞아요. 체린이 꿀처럼 달콤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자는 자기 가치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서윤 씨도 좋은 사람이겠지만 아마 시골의 평범한 삶이 더 어울릴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그분이 하루빨리 순박한 시골 총각이라도 만나길 축복해주자고요. 파티에 참석한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자리에 없는 한 사람의 자존심에 못을 박는 망치 소리 같았죠. 그들이 시골뜨기라며 비웃는 그 여자가 지금 그들이 기생하고 있는 회사의 법적 운명을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태주는 가장 크게, 가장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완벽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잔인한 진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 화려한 파티의 비용은 사채로 충당되었고 밖에 세워진 고급 외제차는 은행의 압류 대상 목록에 올라 있었으며 가슴을 펴고 자신을 과시하는 이 남자는 사실 줄 위에서 춤추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짜 비극은 저를 향한 조롱이 아니라 스스로를 왕과 여왕이라 착각하는 자들의 어리석음 그 자체였습니다. 파티가 무르익고 술 기운이 오르자 분위기는 더욱 무질서해졌습니다. 태준의 친구 중 한 명이 진실 혹은 도전 게임을 제안했죠. 낡고 유치한 게임이지만 비밀을 폭로하거나 사람들을 미친 짓으로 몰아가기에는 언제나 효과적이었습니다. 빈 와인병이 테이블 위에서 핑그르르 돌다가 천천히 체린을 향해 멈췄습니다. 환호성과 휘파람 소리가 터져 나왔죠. 태주는 체린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과거의 맹세를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모두 앞에서 그녀의 사랑을 인정하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체린의 귀에 속삭였지만 일부러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실을 선택해. 내 질문은 간단해. 우리 28살의 약속 기억나? 그때 우리 둘 다 솔로면 결혼하기로 한 거. 이제 내가 돌아왔고 나도 솔로야.
어떻게 할 생각이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체린에게 쏠렸죠. 수줍은 긍정의 표시나 낭만적인 키스를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체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누군가 자신의 비싼 드레스를 밟기라도 한 것처럼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옆 테이블의 젊은 재벌이 새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쪽을 쳐다보는 것을 의식했죠. 체리는 자신이 임자 있는 여자로 오해받는 것이 두려웠고 그래서 즉시 태준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체리는 차갑게 웃으며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뒤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태준 오빠, 너무 취했나 봐. 7년 전 어린애들 장난 같은 걸 누가 그렇게 오래 기억해? 그때는 그냥 재미로 한 말이지. 그걸 진짜라고 믿었던 거야. 나는 내 커리어를 위해 돌아온 거야. 결혼 같은 건 아직 생각 없어. 그 대답은 태준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굳었고 와인잔을 든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그 약속 때문에 7년 동안 너만 기다렸어. 다른 여자들은 다 마다하고. 태준이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체면을 깎아내리자 체리는 결정타를 날리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테이블에 세게 내려놓으며 도전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좋아. 그럼 옛날 얘기는 그만해. 오빠가 정말 솔로고 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증명하고 싶으면 도전을 선택해. 내가 도전할게. 지금 당장 박서윤 씨한테 전화해서 확실하게 헤어지자고 말해.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우리 모두가 듣게 해. 오빠가 정말 미련 없이 깨끗한 건지 아니면 아직도 질척거리는 건지 어디 한번 보자고. 친구들이 환호하며 부추겼습니다. 그래, 전화해. 강 대표, 남자답게 증명해봐. 태준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상처받은 남자의 자존심과 술기운이 이성을 마비시켜 그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제 번호를 찾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체린을 기쁘게 해야 한다. 저 스페어 타이어에게는 어떤 미련도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자정이 막 지났을 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진혁 씨의 서재에서 그와 함께 결혼식에 초대할 중요 하객 명단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저편의 소란스러운 파티와는 정반대로 종이 넘기는 소리와 은은한 향 냄새만이 감도는 절대적인 고요함이 흐르는 공간이었죠. 화면에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뜨자 저는 진혁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받아봐요. 내가 옆에 있으니라는 듯한 차분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누른 뒤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시끄러운 음악과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려왔고 이내 술에 취해 혀가 꼬인 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아, 나야. 내가 전화한 건 우리 진짜 끝났다고 말해주려고. 이제 나한테 아무 기대도 하지 마. 오늘 채린이 생일이라. 태준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채린이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그녀의 날카롭고 조롱 섞인 목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 씨. 저 채린이에요. 이 시간에 방해해서 죄송해요. 태준 오빠가 너무 취해서 저에 대한 소유권을 확실히 해야겠다며 자꾸 언니한테 전화를 걸자고 하네요. 오늘 제 생일이라 너무 즐거운데 언니가 여기 없어서 아쉽네요. 태준 오빠가 저를 얼마나 아끼는지 직접 보셨어야 했는데 너무 슬퍼하지는 마세요. 대타 인생의 결말이 다 그렇죠. 태준 친구들의 비웃음 소리가 채린의 악의적인 말을 배경음악처럼 깔아주었습니다. 누군가 분수나 알라고 해라고 덧붙이는 소리까지 똑똑히 들렸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진혁 씨의 손이 멈췄고
그의 눈빛이 위험할 정도로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가 저 대신 나서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이건 저의 전쟁이고 제 손으로 끝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미소였죠. 저는 떨림이나 분노 없이 마치 낯선 사람과 날씨 이야기를 하듯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채린 씨, 미안해할 필요도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지금 제 결혼식 준비로 바빠서 두 분의 심파극 같은 사랑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이 없거든요. 저와 강태준 씨가 헤어진 건 사실이에요. 두 분 백년해로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빚도 함께 갚으시길 바라요. 전화기 저편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시끄럽던 음악 소리마저 작아지는 듯 했죠. 빚도 함께 갚으라는 말은 술에 취해 있던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태준의 회사 채권을 쥐고 있거나 투자할 계획이었던 그의 사업 파트너들은 화들짝 놀랐을 겁니다. 제가 사라진 지금 태준의 재정 상태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아, 그리고 강태준 씨에게 전해주세요. 곧 발행될 채권에 제 서명이 없으면 금융감독원에 어떻게 해명할지 잘 생각해보라고요. 나중에 법정에서 손잡고 만나는 불상사는 없어야죠. 말을 마친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재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진혁 씨는 저를 바라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칭찬의 빛이 어렸죠. 아주 잘했어요. 그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수년간 짊어져 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태주는 충격에 빠져 있을 것이고 체리는 제대로 반격당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겠죠. 그들은 모욕감으로 저를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린 양이 아니었으니까요. 마치 7년 동안 등 뒤에 무거운 돌을 지고 가다가 갑자기 그것을 깊은 계곡 아래로 던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어깨는 놀랍도록 가벼워졌지만 동시에 텅 빈 공허함이 느껴졌죠. 진혁 씨는 맞은편에 앉아 만년필을 든 자세 그대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어딘가 칭찬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제가 어떤 기분인지 묻거나 체린의 악담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제가 과거의 감정 찌꺼기들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가장 큰 존중이었습니다. 전화기 저편, 파티 분위기는 아마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졌을 겁니다. 제가 던진 빚도 함께 갚으라는 말은 버림받은 여자의 악담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에 기반한 경고였으니까요. 태준을 축하해주던 그의 사업 파트너들 대부분은 이미 그의 회사 채권에 투자했거나 투자할 계획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비즈니스 세계의 늙은 여우들이었죠. 법무팀장이 법적 리스크를 경고하며 떠났다는 것은 그 회사가 바닥에 구멍이 뚫린 배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을 겁니다. 태준의 얼굴은 아마 술 기운으로 붉어졌다가 공포로 하얗게 질렸을 겁니다. 그는 저를 잃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돈줄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리고 여왕이 되는 꿈에 부풀어 있던 체리는 자신의 생일 파티에서 주인공의 자리를 빼앗긴 것에 분노하고 있을 테고요. 진혁 씨가 따뜻한 찻잔을 제 쪽으로 밀어주며 그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제 생각의 흐름을 깨웠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마셔요. 아주 잘했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들이 자기들의 약점을 쥔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저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겨울밤의 냉기를 몰아냈죠. 저는 진혁 씨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요. 강태준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니 제 말을 부인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쓸 거예요. 심지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고 저를 폄하하려 들겠죠.
하지만 저는 그 집을 나오던 날부터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이 싸움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진혁 씨의 말은 짧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말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지난 7년간 저는 늘 태준을, 회사를, 그리고 제 눈먼 사랑을 지키기 위해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저를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버팀목이 되어주려는 사람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 운명적인 통화 이후 체린의 화려한 생일 파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태준이 애써 웃으며 사람들에게 술을 따르고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어색하고 의심스러운 공기가 파티장을 뒤덮었습니다. 친구들의 의심스러운 눈초리와 수군거림의 태준은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죠. 사람들은 더 이상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형식적인 인사만 나눈 뒤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빈병과 음식물 쓰레기로 어질러진 VIP 룸에 단둘이 남게 되자 체리는 태준이 위로하려 뻗은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예쁜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확실하게 끝냈다면서. 어떻게 저 여자가 저렇게 기고만장하게 나올 수 있어? 당신 친구들이 날 어떻게 보는지 안 보여? 당신 빚더미에 뛰어든 멍청한 여자 취급하잖아. 태준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술기운에 정신이 없었지만 막연한 공포가 그를 고통스럽게 깨웠습니다. 그는 변명했습니다. 자기야, 걔 말 믿지 마. 박서윤. 걔 홧김에 막말하는 거야. 빚은 무슨 빚. 회사 잘 나가고 있어. 그냥 우리 사이 망치려고 저러는 거라고. 그럼 그 여자가 자기 약혼자가 이진혁 회장이라고 한 건 뭐야? 당신 아는 이진혁이라도 있어? 체린이 날카로운 눈으로 태준을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태준은 비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진혁, 이 바닥에 진혁이란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아마 어디 건설 현장 십장이나 하는 늙은이 하나 물었겠지. 생각해봐. 걔는 시골 출신 흙수저인데 내가 아직 닿지도 못한 상류층에 어떻게 발을 들여. 그냥 나 자극하려고 허세 부리는 거야. 체린을 안심시키면서도 태준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비이성적인 질투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그렇게 빨리 자신을 잊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보다 더 나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눈에 저는 영원히 자신에게 목매는, 그의 뒤에서 묵묵히 희생하는 여자여야만 했습니다. 제가 다른 남자를, 그것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언급했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날 밤 분노에 찬 체린을 데려다 준 후 태준은 집으로 가지 않고 차를 몰아 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는 진혁그룹 본사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불 꺼진 고층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가 언급한 이진혁 회장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그는 예전에 경쟁사를 조사하기 위해 고용했던 사설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서윤이라는 여자. 요즘 어떤 놈이랑 붙어 다니는지 당장 알아봐. 특히 진혁이라는 이름 가진 놈 있는지 잘 살펴보고 그놈에 대한 모든 걸 알아내줘. 태준은 전화를 끊고 어둠 속에서 비웃었습니다. 그는 내일이면 제가 꾸민 서투른 연극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름 모를 진혁이라는 놈을 찾아내 그의 초라함을 폭로하고 제 얼굴에 던져줌으로써 자신을 떠난 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음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노란 눈과 가시지 않은 숙취를 안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제가 늘 준비해 두던 따뜻한 커피와 깔끔하게 정리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전례 없는 혼란스러운 풍경이 펼쳐졌죠. 법무팀은 아수라장이었고 직원들은 불안한 얼굴로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렸지만 아무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저를 대신해 헐값에 고용한 신입 직원은 총괄 대표실 문 앞에서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채권 발행 보증을 선 은행에서 반송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태주는 서류를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뭐야? 왜 은행에서 지급을 거절해? 계약은 이미 끝났잖아. 신입 직원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은행 측에서 전임 법무팀장님의 리스크 확인 서명이 누락된 서류라고. 박서윤 팀장님이 일부 담보자산의 불투명성에 대해 경고하는 이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추가 지급 전에 반드시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통해 전체 서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합니다. 태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컴퓨터를 켜 제가 보낸 업무 인수인계 메일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제가 쓴 글자들을 제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애정어린 당부가 아니라 책임인계라는 가면을 쓴 치명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만든 유령 계약서들의 허점을 정확히 지적했고 자본금을 부풀리기 위해 자회사들끼리 맺은 교차 대출 계약까지 명확하게 나열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모든 감사위원들에게 참조로 보냈죠. 그 순간 태주는 제 부재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법적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가 조용히 처리해왔습니다. 제 지식과 영리함으로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켰죠. 그는 그것이 당연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 타자나 치면 되는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라는 방패가 사라지자 법과 규제라는 화살이 무자비하게 그를 향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명령이나 질책이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요. 그는 달콤한 말로 저를 구슬리고 사과하며 심지어 주식을 좀 나눠주겠다고 약속해서라도 저를 다시 돌아오게 해 이 서류들에 서명하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끝없는 통화 연결음의 절대적인 침묵뿐이었습니다. 태주는 휴대폰을 소파에 내던지고 머리를 감싸준 채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제가 계약서를 검토하기 위해 밤을 새우던 모습, 회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파트너와 언성을 높이며 싸우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기생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집 지키는 사람이 떠나자 그 집은 즉시 황량해지고 붕괴의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명품으로 치장한 체린이 굳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책상에 던지며 쏘아붙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내 신용카드가 정지됐어? 스파에서 결제하려는데 오류가 나서 망신당했잖아. 태주는 체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는 맹목적인 사랑 대신 잔인한 비교의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돈만 쓰며 요구하기 바쁜 여자, 다른 한쪽은 돈을 벌어주고 자신을 지켜줬던 여자. 뒤늦은 후회가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의 설날, 매서운 추위가 살을 내는 듯 했지만 거리의 분위기는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명절 선물을 사들고 집으로 향했고 거리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하지만 태준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춥고 외로운 명절이었습니다. 회사에 잇따른 문제로 자금 흐름이 막히자 그는 더 이상 체린의 사치스러운 취미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본성대로 차가워지기 시작했죠. 설날 밤, 체린은 유학생 친구들과의 파티에 가야 한다며 텅 빈 고급 아파트에 태준을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태준은 식탁 위에 놓인 와인병과 체린에게 선물하려다 디자인이 촌스럽다며 거절당한 보석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술과 극한의 외로움 속에서 그는 문득 저를 떠올렸습니다. 예전 설날 저는 항상 정성껏 떡국을 끓이고 따뜻한 차례상 음식을 준비했었죠. 우리는 함께 잔을 부딪히며 새해의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태주는 채린이 거절한 보석 상자를 들고 제가 대학을 막 졸업했을 때 살았던 낡은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난했던 시절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죠. 그는 제가 고급 아파트를 떠난 뒤 갈 곳이 없어 이곳으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저를 만나 제 체념한 눈빛을 보며 자신이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을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익숙한 단층 주택의 문을 두드렸을 때 나온 사람은 낯선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해 비싼 옷을 입었지만 행색은 초라한 남자를 경계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여기 박서윤 씨 안 사는데요. 그분 이사 간 지 꽤 됐어요. 태주는 문 앞에 선 채 얼어붙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려 술이 확 깨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보석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뚜껑이 열리면서 목걸이가 더러운 타일 위로 굴러다녔습니다. 그는 제가 정말로 자신의 인생에서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같은 시각 진혁 씨의 저택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붉은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진혁 씨 옆에 서서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함께 향을 피우고 지난 한 해를 보살펴 주신 조상님들께 감사의 절을 올렸죠. 시끄러운 파티도 공허한 축사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온함과 존중만이 가득했죠. 진혁 씨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다정한 눈빛에 벽난로의 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는 제게 붉은색 복주머니를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여보. 이 집에 와서 봄을 가져다줘서 고마워. 저는 복주머니를 받았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벅차올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격정적인 설렘이 아니라 오랜 폭풍우를 헤치고 안전한 항구에 탓을 내린 배의 평온함이었죠. 저는 미소 지으며 그의 크고 든든한 손을 잡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게 진정한 의미의 집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해요. 밖에서는 새해를 알리는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힘든 싸움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이제 진정한 동반자가 있으니까요. 그 외로운 설날 밤 이후 태주는 마치 10년은 늙어버린 듯 했습니다. 은행의 압박, 파트너들의 외면, 그리고 채린의 냉대까지 그는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절망 속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채린이 잠시 화가 났을 뿐이며 언젠가 자신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꿈꾸던 과거의 그녀로 돌아올 것이라는 헛된 희망에 매달렸죠.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잔인하게 가장 방심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명절 분위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어느 봄날 아침, 태주는 텅 빈 사무실에 앉아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채린의 새로운 SNS 게시물 알림이 떴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제주도의 호화로운 요트 위에서 젊은 남자의 어깨에 기댄 채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캡션은 짧았지만 그 어떤 이별 통보보다도 치명적이었습니다. 딱 맞는 사람, 딱 맞는 시간. 내게 와줘서 고마워. 태주는 사진을 확대해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태준이 채린을 소개시켜줬던 브라더 모임의 멤버 김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유명한 건설 자재 회사의 망나니 아들로 태준보다 몇 배는 더 부유했죠. 알고 보니 태준이 미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돈을 쏟아부었던 그 파티들에서 채린은 이미 조용히 더 견고한 정박지를 물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제가 남긴 법적 문제들 때문에 태준의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침몰하기 전에 더 화려한 배로 재빨리 갈아탄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채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전화를 받았죠.
목소리는 더 이상 달콤하지 않고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태준 오빠,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이미 봤다니 어쩔 수 없네. 우리 그만하자. 우린 서로 안 맞는 것 같아. 오빠는 일에만 너무 바쁘고 나는 나를 챙겨주고 공감해주는 남자가 필요해. 민준 씨는 오빠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해줘. 태주는 울분에 차 소리쳤습니다. 뭐라는 거야? 내가 너 때문에 모든 걸 희생했어. 7년 동안 내 곁에 있던 서윤이까지 버리고 널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안 맞는다는 말로 끝내? 채린의 차가운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오빠 선택이었지. 내 탓하지 마. 오빠가 박서윤 씨를 버릴 수 있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도 오빠를 버릴 수 있는 거야. 그게 이 게임의 규칙이잖아. 태준 오빠, 돈 떨어지면 사랑도 끝나는 거 알잖아? 전화가 끊기고 태준은 넓은 사무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체스 선수가 아니라 채린의 체스판 위에 노인 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상류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발판으로 그를 이용했고 더 좋은 목표를 찾자 가차없이 그를 차버린 것이었죠. 그는 뜬구름 같은 환상을 깼기 위해 가장 진실했던 여자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치러야 할 대가는 절대적인 고독이었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잃으면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했던 곳을 찾게 됩니다. 지금 태준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그가 경멸했던 스페어 타이어, 바로 저였습니다. 그의 왜곡된 생각 속에서 저는 여전히 자신에게 목매는 여자였고 그가 돌아오기만 하면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제 이별 통보가 그저 질투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으며 화려한 프로포즈 한 번이면 제가 마음을 돌려 회사를 일으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착각했죠. 태주는 자신의 인생을 위한 마지막 도박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금고에 남은 마지막 현금을 긁어모아 도시에서 가장 비싼 보석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아주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고 싶어 했습니다. 예전에는 단 한 번도 제게 선물한 적 없는 것을 줌으로써 자신의 진심과 변화를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화려한 조명이 가득한 가게에 들어선 태주는 진열장 중앙에 놓인 반지를 가리켰습니다. 옥수수 알만한 메인 다이아몬드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그가 예전에 잡지에서 채린이 감탄하는 것을 보았던 독점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걸로 주세요. 예쁘게 포장해서요. 프러포즈 해야 해서 급합니다. 태주는 몰락한 재벌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오만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 반지는 이미 예약된 상품입니다. 이미 결제까지 마치셨고 특별 각인까지 요청하셔서 오늘 오후에 배송될 예정입니다. 태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두툼한 현금 뭉치를 유리 진열대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20%더 주겠소. 어떤 대단한 손님이길래 그래, 양보하라고 전해줘요. 내가 급하다고.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프로페셔널했지만 눈빛에는 그 미지의 손님에 대한 경외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손님. 이 반지를 주문하신 분은 진혁그룹의 이진혁 회장님이십니다. 곧 있을 세기의 결혼식을 위해 특별히 주문하신 거라 저희가 신뢰를 범할 수 없습니다. 이진혁 회장이라는 이름이 또다시 유령처럼 태준을 덮쳤습니다. 그는 얼어붙었고 돈다발을 쥔 손이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가 저를 다시 속이기 위해 그토록 원했던 반지가 사실은 진혁 씨가 제 손에 끼워주기 위해 주문한 반지였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태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늙은이가 또 어느 모델이나 미스코리아랑 결혼하나 보네. 우리 서윤이한테는 저렇게 비싼 건 필요 없는데. 결국 그는 훨씬 작고 저렴한 다른 반지를 아무렇게나 골랐습니다. 저에게는 이 정도도 과분하다고 생각하면서요. 같은 시각
호숫가 레스토랑에서 진혁 씨는 그 특별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제 손에 부드럽게 끼워 주었습니다. 과시도 흥정도 없었죠. 오직 그의 진심 어린 눈빛만이 있었습니다. 이 반지는 당신을 구속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내가 운 좋게 찾아낸 가장 소중한 보석이라는 걸 나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겁니다. 한 남자는 반지를 상대를 매수하는 도구로 여겼고 다른 한 남자는 반지를 사랑의 증표로 여겼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는 제 선택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며칠 후 태준의 사무실로 고급스러운 청첩장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최고급 종이에 금박으로 인쇄된 우아하고 기품 있는 청첩장이었죠. 태준의 비서는 조심스럽게 청첩장을 그의 어지러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대표님, 진혁그룹에서 회장님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왔습니다. 저희 회사 대표로 꼭 참석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고 있던 태준은 그 말을 듣자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으며 청첩장을 쓰레기통에 버리려 했습니다. 그는 반지 사건 이후로 진혁이라는 이름에 증오심을 품고 있었죠. 하지만 실패자의 호기심이 발동해 청첩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대체 이진혁의 아내가 누구길래 저렇게 돈을 쏟아붓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청첩장을 펼치자 유려한 필기체로 인쇄된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식, 신랑 이진혁, 신부 박서윤. 태준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자신이 잘못 본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몇 번이나 눈을 비볐죠. 박서윤. 이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하지? 내 전 여자친구 이름도 서윤이고 성도 박씨인데. 하지만 태준은 곧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차가운 사무실에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우연이네. 세상에 박서윤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내 서윤이는 시골 촌뜨기에 부모님은 은퇴한 공무원인데 어떻게 감히 재벌가에 발을 들여. 분명 동명이인이겠지. 그는 제 출신에 대한 뿌리 깊은 경멸감으로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태준의 눈에 저는 영원히 똑똑하지만 촌스러운 시골 여자일 뿐 용의 곁에서 날개를 펼 수 있는 봉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청첩장을 한쪽으로 던져버리고 그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여전히 거만한 태도로요. 1월 19일 중요한 출장이랑 파트너 결혼식이 겹쳤어. 일 끝나고 너 데리러 갈게. 올라와서 바로 혼인신고하자. 그만 튕기고 반지도 이미 샀어. 이번 한 번은 용서해준다. 저는 진혁 씨와 함께 결혼식 피로연 음식을 시식하던 중 그 문자를 읽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휴대폰을 보여주었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으며 함께 웃었습니다. 태준의 과도한 자신감과 망상은 이제 애처로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며 제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그 순간까지 그가 자신의 망상 속에서 헤엄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1월 19일 하늘은 수정처럼 맑았고 햇살은 꿀처럼 쏟아졌습니다. 태준은 아침 일찍 일어나 옷장에 남은 가장 비싼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총괄 대표의 품위를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비록 주머니에는 푼돈밖에 남지 않았고 타고 온 차는 은행의 압류 통지서가 날아온 상태였지만요. 그는 이진혁 회장의 세기의 결혼식이 열리는 교회의 최고급 리조트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갖 계산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진혁에게 악수를 청하고 작은 프로젝트라도 얻어내거나 적어도 빚 상환을 유예받을 기회를 엿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화려하게 제 고향으로 차를 몰고 가 제 손에 반지를 던져주고
저를 다시 도시로 데려와 회사의 쓰레기를 치우는 도구로 쓸 작정이었습니다. 차가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리조트에 가까워질수록 분위기는 더욱 장엄해졌습니다. 길가에는 신랑 신부의 모습이 담긴 거대한 광고판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신비감을 주기 위해 뒷모습이나 옆모습만 예술적으로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진혁 서윤, 행복을 축하합니다 라는 문구가 끊임없이 나타났죠. 태주는 광고판을 힐끗 보며 마음속에 막연한 불안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윤이라는 이름이 자신을 조롱하듯 반복되고 있었으니까요. 아닐 거야. 태주는 운전대를 꽉 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우연일 거야. 그 촌뜨기는 지금쯤 시골 부엌 구석에 앉아서 내가 데리러 오기만을 기다리며 울고 있겠지. 차가 리조트 입구로 들어서자 태주는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화려함에 압도당했습니다. 삼중으로 경비가 삼엄했고 주차장은 온통 희귀한 번호판을 단 슈퍼카들로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경제 뉴스에서나 보던 얼굴들, 태준이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고위 관료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초라하고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침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상류층의 연회에 엘시로한 빈자의 두려움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태주는 익숙한 안정감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벨이 울렸죠. 여보세요. 너 어디야? 태준의 목소리는 차창 밖으로 스치는 바람 소리에 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목소리 너머로 막 시작되려는 예식의 부드러운 오케스트라 연주가 들려왔습니다. 저 결혼식장에 있어요. 도착하셨나 봐요. 태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즉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되었습니다. 아, 너 거기서 서빙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거야? 잘 됐네. 일 끝나면 정문에서 기다려. 나 볼일 끝나고 데리러 갈게. 그는 전화를 끊고 넥타이를 고쳐맨 뒤 다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던 태주는 한 무리의 사모님들이 나누는 대화를 얼핏 들었습니다. 그들은 반짝이는 샴페인 잔을 들고 조용하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듣자 하니 신부가 그 유명한 명문가 박씨 가문의 외동딸이라더군. 아주 베일에 쌓여있는 집안이지. 맞아요. 그 집안이 대대로 가풍이 엄격해서 사윗감을 까다롭게 고른다던데 이진혁 회장이 공을 많이 들였나 봐. 그럼요. 신부가 미모와 지성을 겸비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막대한 자산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오른팔 역할까지 한다더군요. 이번 결혼이야말로 진정한 문당호대 두 거대 가문의 결합이지. 태주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차가운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죠. 청첩장에 적혀있던 박서윤이라는 이름이 그의 머릿속에 선명하고 집요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우연일 뿐이야. 촌뜨기 서윤이 부모님은 평범한 공무원인데 무슨 명문가야. 분명 이름이랑 성만 같은 거겠지. 그는 다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단축 번호 1번을 겨우 눌렀죠. 길게 이어지는 통화음은 끊어지기 직전인 그의 신경을 잡아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기실의 붉은 벨벳 커튼 뒤에 서서 보안 카메라 화면을 통해 한때 7년간 사랑했던 남자의 혼란과 고통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심호흡을 하며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제가 그저 하찮은 아르바이트생이거나 운이 좋아 초대받은 먼 친척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그는 수천 송이의 흰 장미가 향기를 뿜어내는 야외 예식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11시 정각.
교회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며 길한 시간이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오케스트라가 파헬벨의 캐논 변주곡을 연주하기 시작하자 장내의 모든 소음이 배섰습니다. 하객들은 일제히 일어나 꽃으로 장식된 거대한 문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주인공의 등장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문 뒤에 서서 제 손을 꼭 잡고 계신 아버지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심호흡했습니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움과 감동이 뒤섞인 촉촉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오늘 저는 동화 속 공주님 같은 드레스 대신 세련되게 재단된 실크 드레스를 선택했습니다. 폭풍우를 지나온 여자의 성숙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문이 서서히 열리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예식단상으로 이어지는 레드카펫을 비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등 뒤에 숨는 소심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저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과 당당히 마주섰습니다. 태주는 거의 맨 뒷줄,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나 하위 파트너들을 위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눈부신 햇살에 눈을 찌푸리며 신부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목을 길게 빼고 있었죠. 제 모습이 레드카펫의 시작점에 나타났을 때 그의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7년간 바라보았던 얼굴이었습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던 바로 그 눈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커리어를 짊어졌던 가녀린 어깨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그녀는 낯설 정도로 고귀하고 다가가기 힘든 기품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서류 작업을 위해 밤을 새우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저는 후광 속에서 걸어 나오는 여왕처럼 눈부시고 당당했습니다. 태주는 눈을 비비고 또 비볐습니다. 이것이 악몽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허벅지를 세게 꼬집었죠. 서윤아, 그의 목소리는 음악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신사가 불쾌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조용히 좀 해주시죠. 신부 입장 중입니다. 하지만 태주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름의 우연, 청첩장, 가문에 대한 소문들,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순식간에 들어맞으며 끔찍할 정도로 완벽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가 경멸했던 여자, 싸구려 스페어 타이어 취급했던 여자가 바로 명문가의 금지옥엽 외동딸이자 이 세기의 결혼식의 주인공이었던 겁니다. 충격은 이내 미친 듯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았다고 잔인하게 농락당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자신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해 신분을 숨겼고 지난 7년간 자신이 벌이는 광대극을 즐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뜨거운 피가 머리로 쏠려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켰습니다. 태주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넘어지면서 장엄했던 예식의 분위기를 깨뜨렸죠. 그는 좌석을 뛰쳐나와 제지하려는 경호원들을 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로 가득했죠. 2명의 건장한 경호원이 그의 팔을 붙잡았지만 그는 발버둥치며 악에 바친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서윤, 거기 안 서. 너 지금 무슨 연극을 하는 거야? 이 사기꾼, 이 거짓말쟁이 여자. 그의 고함은 스피커를 통해 예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경멸과 놀라움이 뒤섞인 시선이 난동꾼에게 쏠렸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려 하자 단상에 계시던 아버지가 조용히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내셨죠. 아버지는 제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저자가 자신의 마지막 연기를 마치도록 내버려 두라는 듯한 단호한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아무 반응이 없자 태주는 더욱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울분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돈 때문에 이 늙은이한테 시집 가는 거지. 신분 숨기고 나를 무시했던 거지. 지난 7년 동안 나는 너한테 뭐였어? 네가 조종하는 꼭두각시였냐고. 그는 모든 죄를 제게 뒤집어 씌우며 자신을 비극적인 사랑의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바람을 피웠고 저를 스페어 타이어 취급했으며 저를 금융사기의 방패막이로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말입니다. 저는 그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없었죠. 오직 텅 빈 공허함만이 느껴졌습니다. 울부짖고 있는 저 남자가 너무나 낯설고 너무나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리칠수록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상류층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의 저급함과 무식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만해요.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옷에 달린 마이크를 통해 예식장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준 씨, 우리 끝났어요.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마지막 예의는 여기서 당신의 진짜 얼굴을 폭로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가세요. 제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태주는 더욱 거세게 발버둥 쳤습니다. 그는 하객들에게 등을 보인 채 서 있는 신랑을 향해 몸을 뻗으며 도전적으로 외쳤습니다. 너 누구야? 얼굴 좀 돌려봐. 돈으로 내 여자를 뺏어간 거지. 내가 너 무서워할 것 같아. 오늘 여기서 끝장을 보자고. 그는 신랑이 돈으로 젊은 여자의 사랑을 산 배 나온 늙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젊음과 진실한 사랑으로 상대를 깎아내리고 싶어 했죠. 태준에게 등을 보인 채 서 있던 남자.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태산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 양복 아래로 드러난 넓은 등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죠. 태준의 도발적인 고함을 듣고 그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침착하게 몸을 돌렸습니다. 신랑의 얼굴이 햇살 아래 완전히 드러났을 때 태준은 마치 점혈이라도 당한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오려던 욕설이 목구멍에 걸려 의미 없는 신음소리로 바뀌었죠. 그는 태준이 상상했던 배에 나온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역그룹의 회장이자 수십 개의 부동산 프로젝트의 명운을 쥔 사람, 재계의 거물 중의 거물,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오늘 아침 태준의 회사에 대한 모든 대출을 동결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진혁 씨는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양복에 묻은 먼지를 대하는 듯한 차가운 경멸만이 담겨 있었죠. 그는 소매의 커프스 버튼을 바로잡고 단상에서 한 걸음 내려왔습니다. 그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엄청난 위압감을 담고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준 씨, 방금 내가 누구냐고 물었죠. 태준은 온몸을 떨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붙잡고 있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회장님, 어째서 회장님이 여기에? 진혁 씨는 그 어리석은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제 곁으로 다가와 제 허리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소유욕이 드러나면서도 존중과 보호의 의미가 담긴 행동이었죠. 그는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아내 박서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의 결혼식이죠. 내가 내 아내와 결혼하는 것에 무슨 이견이라도 있습니까? 부드러운 질문이었지만 그 파괴력은 엄청났습니다. 그것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태준의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태준은 자신이 이곳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손가락 하나로 자신의 미래를 없애버릴 수 있는 남자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이 질투심을 압도했습니다. 태준은 허리를 굽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술에 너무 취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서윤 씨. 진혁 씨는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경호 팀장에게 손짓했습니다. 이 손님을 밖으로 모시고 가서 좀 쉬게 해주세요. 너무 취해서 예식 분위기를 흐리고 있군요. 부디 정성껏 돌봐드리도록. 정성껏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진혁 씨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태준은 온몸을 떨었습니다. 두 명의 경호원이 즉시 태준의 양팔을 부축해 마치 짐짝을 끌고 가듯 그를 출구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태준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절망과 애원이 담긴 눈으로 저를 마지막으로 돌아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진혁 씨 곁에 서서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태준을 보지 않고 제 옆에 있는 남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가장 신사적이면서도 가장 단호한 방식으로 제 명예를 지켜주었습니다. 말다툼도 욕설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모든 질서는 바로 잡혔습니다. 예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되었습니다. 음악이 다시 울려 퍼졌지만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방금 한 오만한 자가 스스로의 사형집행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혁 씨는 태준의 뒷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았고 얼음장 같던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보기 드문 다정함으로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제게 괜찮으냐고 묻거나 소란에 대해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드레스 자락에서 떨고 있는 제 손을 부드럽게 감싸 자신의 크고 따뜻한 손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죠. 호기심과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 진혁 씨는 마이크 없이도 충분히 울리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객 여러분, 잠시 소란이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한 손님께서 술에 너무 취해 실수를 하셨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예식을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의 말은 깃털처럼 가벼워 시끄러웠던 난동을 단순한 음주 해프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저와 태준의 관계에 대해 해명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격은 그런 소문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침착함은 저를 공격하려던 모든 악의적인 바람을 막아주는 거대한 산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지난 7년간 문제가 생길 때마다 태준은 늘 저를 최전선으로 내몰았습니다. 파트너에게 술을 접대하게 하고 감사팀 앞에서 해명하게 했으며 자신은 화려한 사업 계획서 뒤에 숨었습니다. 저는 늘 스스로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처음으로 비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나무 그늘 아래 연약한 담쟁이 덩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진혁 씨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따뜻한 숨결이 귓가를 스쳐 저는 움찔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아무도 당신의 과거조차도 당신을 상처 입힐 수 없어요. 그 말은 강력한 안정제처럼 제 마음속의 모든 불안을 잠재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본래의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돈이나 권력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주는 절대적인 안정감 때문에 이 성숙한 남자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즉시 분위기를 바꿔 더 경쾌한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다시 잔을 부딪혔고 웃음소리가 예식장을 채웠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무시하고 이익이 되는 관계에 집중하는 법을 알고 있었죠. 진혁 씨는 제 손을 잡고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리듬에 맞춰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시 한번 우리를 시험하려 했습니다. 반지 교환식이 막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올 때
입구 쪽에서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굴욕감에 이성을 잃은 태준이 경호원들의 손을 뿌리치고 탈출한 것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자의 힘은 그를 예측 불가능한 미치광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도망치는 대신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으려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예식장을 향해 다시 돌진했습니다. 서윤아, 그놈이랑 결혼하면 안 돼. 넌 내 여자야. 태준의 절규가 장엄한 분위기를 갈랐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양쪽으로 갈라섰죠. 진혁 씨가 미간을 찌푸리며 그를 막으려 내려서는 순간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태준이 경호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기둥에 부딪혔거나 혹은 잔인한 우연의 일치였거나 통로 바로 위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쩍하는 건조한 파열음과 함께 지지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유리 덩어리가 맹렬한 속도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낙하 지점은 바로 제가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덮쳐오는 눈부신 빛의 덩어리를 보았을 때 제 다리는 굳어버렸고 뇌는 어떤 반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혁 씨의 절박한 외침이 들렸고 저를 향해 뻗어오는 그의 손이 보였지만 풍성한 웨딩드레스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생사의 순간 검은 그림자 하나가 화살처럼 날아왔습니다. 위험해. 엄청난 힘이 저를 옆으로 밀쳐냈습니다. 저는 진혁 씨의 품으로 쓰러졌고 우리는 함께 바닥을 굴렀습니다. 직후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 난 크리스탈 파편들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제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금속과 유리가 뒤섞인 잔의 더미 속에 태준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엎드린 채 샹들리에의 일부가 그의 등과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고 붉은 카펫 위로 선혈이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죽음과 마주한 순간 7년간의 사랑이라는 본능이 증오를 이겼습니다. 태준은 아무 생각 없이 계산 없이 그저 반사적으로 저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웅덩이를 지날 때나 길을 건널 때 저를 감싸주었던 것처럼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진혁 씨가 저를 꽉 껴안고 다친 곳이 없는지 살폈지만 제 시선은 움직이지 않는 그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배신하고 모욕했지만 방금 자신의 목숨과 제 안전을 맞바꾼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얇게 섰습니다. 은혜와 원한, 사랑과 증오가 뒤엉켜 어떤 명확한 출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대기 중이던 의료팀이 즉시 달려와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조심스럽게 샹들리에 프레임을 들어 올리자 태준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흐릿한 눈이 열렸고 머리의 상처에서 흘러내린 피가 한쪽 눈을 가려 그의 얼굴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죠. 태준은 의사가 아닌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게 닿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제가 예전에 그가 감기만 걸려도 그랬던 것처럼 울면서 달려와 자신을 안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희생이 과거의 모든 잘못을 씻고 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왕복 티켓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서윤아, 괜찮아. 태준이 약하지만 제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구겨진 드레스 자락을 정리했습니다. 진혁 씨의 손이 여전히 제 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죠. 저는 태준을 그리고 그가 흘리는 붉은 피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는 예전처럼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지만 무릎을 꿇지는 않았습니다. 그를 내려다보며 잔인할 정도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구해줘서 고마워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을 가장 좋은 병원으로 옮겨줄 거예요. 제 목소리는 차갑고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고 피해자가 생명의 은인에게 전하는 형식적인 감사 인사일 뿐이었죠. 태준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희망은 산산조각 나고 극심한 충격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저를 위해 죽었다 살아난다 해도 제 마음속의 사랑은 이미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감동적인 재회도 용서도 없었습니다. 진혁 씨가 제 곁으로 다가와 의료팀장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국제병원으로 이송하고 최고의 약과 최고의 의사를 쓰도록 하시오. 모든 비용은 내가 지불하겠소. 내 사람이라고 병원에 전하고. 그의 행동은 신사적이었지만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책임과 보상이지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죠. 태준은 들것에 실려 경호원들 사이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와 피와 섞였습니다. 상처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세상의 전부로 여겼던 여자를 완전히 잃었다는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들것이 사라지는 것을 더 이상 보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혁 씨가 저를 품에 안고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동정심 때문에 스스로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가슴에 기댔습니다. 진혁 씨의 따뜻한 향기가 비릿한 피 냄새를 잊게 해주었죠. 저는 오늘 저의 냉정함이 우리 두 사람 모두를 위한 최선의 해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마음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다면 태준은 또다시 희망을 품었을 것이고 이 지긋지긋한 악연은 결코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태준은 VIP 병실에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온몸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부러진 갈비뼈와 머리의 상처에서 오는 고통에 움직일 때마다 얼굴을 찌푸렸죠.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예전에 자신이 위장병으로 입원했을 때처럼 제가 과일을 깎거나 침대 옆에서 졸고 있는 익숙한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병실은 텅 비어 있었고 기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죠. 문이 열렸지만 들어온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의 술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들어와 형식적인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는 마치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워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정신이 드냐? 너 진짜 운 좋다. 그게 머리 위로 떨어졌는데도 살아남다니. 한 친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주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이는 오지 않았어?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한 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봤는데 내가 여기 들어온 이후로 그 여자 남편 비서라는 사람만 와서 수속 밟고 갔어. 태주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남편 비서라고? 그쪽에서 치료비 전액을 일시불로 계산했대. 이 병실 하룻밤에 500만 원짜리 스위트룸이야. 약도 다 수입품이고 간호사도 24시간 전담으로 붙여줬어. 듣자 하니 서윤 씨가 치료 잘해주라고.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 목숨 구해준 은혜는 갚겠다고 했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주는 귀가 먹먹해지고 굴욕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제가 돈으로 이 은혜를 갚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깔끔하게 찾아오지도 안부를 묻지도 않고 그저 돈다발을 던져 자신의 양심의 평화를 산 것이었죠. 이 행동은 수천 개의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의 위치가 얼마나 높은 곳에 있으며 밑바닥에 있는 자신에게 동정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으니까요. 남긴 말은 없어?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친구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쪽 비서가 너한테 전해주라고 하더라.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연애편지나 사과편지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명함 한 장과 짧은 메모가 전부였죠.
병원비와 건강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모두 지불했습니다. 회사의 부채와 남은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제 변호사가 연락할 겁니다. 재판받으려면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태주는 메모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죠.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차가운 병실에 절망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도, 사업도, 그리고 이제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제가 던진 돈에 의해 산산조각 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앉아 비 내리는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잔인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태준 같은 사람에게 동정은 스스로를 해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에게 목숨을 빚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은혜도 원한도 없는 완벽한 남남입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진혁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손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죠. 저는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피웅덩이에 쓰러져 있던 태준의 모습과 그의 절망적인 눈빛이 머릿속에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예전처럼 가슴 찢어지는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민과 피로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집에 도착하자 진혁 씨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 구급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상처 하나 없는데 그가 왜 저러는지 의아했죠. 진혁 씨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제 발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 발 뒤꿈치에 꽤 큰 찰과상이 생겨 피가 굳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예식장에서의 소동 중에 다친 모양이었습니다. 그가 소독솜으로 상처를 닦자 따끔한 느낌에 저도 모르게 발을 움츠렸습니다. 진혁 씨가 미간을 찌푸리며 질책과 안타까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픈데 왜 말을 안 했어요? 왜 혼자 참아요? 당신은 돌멩이가 아니잖아요. 저는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 남자가 지금 제 작은 상처를 정성껏 치료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태준 씨는 갈비뼈까지 부러지고 피를 철철 흘렸는데도 저 안 울었어요. 그냥 좀 긁힌 것뿐인데 너무 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혁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가을 호수처럼 깊고 단단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뼈가 부러지든 피를 흘리든 그건 그들 사정이고 내 관심 밖입니다. 하지만 내 아내는 아주 조금만 다치고 긁히기만 해도 내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는 꼭 기억해요. 당신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에요. 절대 나한테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요. 그 소박한 말은 그 어떤 화려한 맹세보다도 강력했습니다. 태주는 제게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저를 폭풍우 속에 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진혁 씨는 제 몸에 가장 작은 상처를 돌보기 위해 기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제 발뒤꿈치에 밴드를 붙여주고 마치 소유권과 사랑을 확인하는 도장을 찍듯 그 위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 행동에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혁 씨의 든든한 품에 안겨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거창한 희생이나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해주고 세상이 무심코 지나친 나의 작은 상처에 기꺼이 무릎 꿇고 밴드를 붙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파란만장했던 결혼식 한 달 후 제가 예견했던 태준의 회사에 대한 암울한 전망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수집하고 경고했던 금융비리 증거들은 이제 부메랑이 되어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금융범죄수사대가 주가 조작 및 사기 혐의로 태산건설에 대한 수사에 공식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그날 아침 진혁 씨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던 중 TV 뉴스 화면에 수갑을 찬 채 호송차로 끌려가는 태준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는 깡마르고 눈은 폐쇄했으며 한때 오만했던 총괄 대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진혁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 너무 탐욕스럽고 자신감이 과했어. 유령 회사를 이용해 주가를 부풀리고 서류를 위조해 은행 대출까지 받았으니 내가 자금줄을 막아버리자. 주머니 속에 송곳이 튀어나올 수밖에. 저는 TV 속 태준의 모습을 보며 인과응보라는 말을 깊이 실감했습니다. 채린 역시 이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태준이 체포되자마자 그녀는 그가 세운 유령 회사의 명예대표로서 소환 조사를 받게 되었죠. 그녀의 사모님이 되려던 꿈은 산산조각 났고 그녀가 새로 갈아탔던 재벌 2세 김민준 역시 피해를 우려해 그녀를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오후에는 태준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예정을 생각해서 태준을 위해 말 한마디라도 해달라고 진혁 씨에게 선처를 구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리석었어요. 다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있단다. 그래도 너희들 7년이나 만났잖니. 저는 늙은 어머니의 슬픔에 마음이 아팠지만 이성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판사가 아닙니다. 법은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건강 잘 챙기세요. 그게 지금 어머님이 아드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제가 새로 개업한 변호사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태준은 몰락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즈니스 윤리를 무시하고 타인의 신뢰를 짓밟은 자가 치러야 할 당연한 대가였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진혁 씨와 저는 함께 부엌에서 찹쌀떡을 만들었습니다. 수조 원짜리 계약서에 사인하던 그의 손이 이제는 하얀 찹쌀 가루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투른 솜씨로 만든 찹쌀떡을 끓는 설탕물에 넣고 서로에게 먹여주며 웃었습니다. 거실 벽난로의 불빛이 우리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죠.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과 함께 집에 돌아와 함께 요리하고 함께 늙어가는 것. 나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진혁 씨의 따뜻한 말에 저는 그에게 기댔습니다. 저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평온함과 비교하며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나의 가장 서투른 모습까지도 아껴주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이 부엌 안에서는 모든 폭풍우가 문 밖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3년 후 저는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서서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아래 정원에서는 진혁 씨가 우리의 처자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죠. 아이의 까르르 웃는 소리와 아빠의 다정한 응원 소리가 어우러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어제 법조계 친구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준은 사기 및 주가 조작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고 채린 역시 집행유예와 함께 막대한 벌금을 선고받아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했습니다. 듣기로는 교도소에서 태준이 배식으로 나온 라면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아마 가난했지만 함께였던 시절 제가 끓여주었던 그 라면 한 그릇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달았겠죠. 그는 모든 것을 가졌었지만 탐욕과 배신으로 스스로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과거의 모든 감정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인생은 공평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죠. 기만은 언젠가 그 추악한 본질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스를 들고 정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진혁 씨가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죠. 우리 아들 오늘 정말 멀리까지 갔다니까. 저는
그의 땀을 닦아주며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진실하고 선하게 살아간다면 모든 것은 괜찮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한 마리의 새가 무리에 합류해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저의 무리를 제가 속한 곳을 찾았습니다. 과거는 차가운 교도소 문 뒤로 닫혔고 저의 미래는 평온하고 자유롭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혁 씨와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고 또 다른 아름다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음 쉼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이 깃들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